일본 최고의 명문대학 강단에서 한원로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중석을 가득 메운 학자들과 학생들 앞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꺼낸 한마디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그 파장은 일본 열도 전체를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어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을 써야 합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자랑스러운 모국어를 버리고 바다 건너 이웃나라의 글자를 빌려 쓰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우익단체들은 즉각 그를 매국노라 낙인 찍었고 평생을 함께한 동료 교수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연구실에는 협박편지가 쏟아졌고 전화기에서는 하루 종일 험한 욕설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 이 노학자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평생을 일본어 연구에 바친 언어학의 거장이 왜 자신의 모국어에 사망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한국 땅에서 두 눈으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진짜 원인이라고 뼈저리게 확신한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은 한글이라는 문자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일본 학계를 발칵 뒤집은 한 교수의 외로운 투쟁과 한글이 가진 경이로운 비밀을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도쿄의 한 대학교에서 40년 넘게 언어학과 비교문학을 가르쳐온 나카자와 히로시 교수는 일본 학계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장이었습니다. 수십 편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인물이었고 후학들에게는 존경받는 스승이자 학문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연구실에 출근하여 책상 앞에 앉는 것이 그의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습니다. 서재에는 수천 권의 일본어 고전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수십 년간 수상한 학술상 증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는 현재 일본 주요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언어학자만 수십 명에 달했고 매년 정월이면 그의 연구실에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학계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본어와 한자의 깊이를 예찬해온 그였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극적인 변화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나카자와 교수는 연구비 정산을 위해 대학 근처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창고 직원은 서류 한 장을 건네며 등록된 인감도장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그날따라 도장을 연구실 서랍에 두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냐고 물었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택시를 불러 타고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 연구실에서 조그만 나무 도장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고 로봇이 수술을 집도하며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시대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보유한 나라에서 나무 막대기 끝에 붉은 인주를 묻혀 종이 위에 꾹 찍는 행위 없이는 자신의 돈 한 푼도 찾을 수 없는 현실이라니요. 그 택시 안에서 나카자와 교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쿄의 거리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나라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공서는 은행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여전히 종이 서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일했으며 전자메일 대신 팩시밀리를 애용했고 전자결제 시스템 대신 상사의 도장을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서류 한 장을 처리하는데 3개에서 5개의 도장이 필요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것을 전통이라 포장하며 오랜 세월 묵인해왔지만 나카자와 교수의 눈에 이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게으름이자 비효율의 극치일 뿐이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멈춰있는 것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기술 강국인 일본이 왜 이토록 아날로그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국민성이 보수적이라서일까요? 나카자와 교수는 수십 년간의 연구 경험을 토대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일본의 문자체계 즉 한자와 가나의 혼용 시스템에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표기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뜻을 나타내는 한자 그리고 소리를 나타내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까지 총 3가지 문자를 동시에 섞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도 한자와 히라가나가 번갈아 나타났고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가타카나까지 등장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용 한자만 2,100자가 넘었고 신문을 읽거나 전문 서적을 이해하려면 3,000자 이상을 알아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까지 무려 12년간 한자 쓰기 숙제에 시달려도 성인이 되어서조차 신문 한 면을 읽다가 모르는 한자를 만나 사전을 뒤져야 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복잡함은 종이와 붓의 시대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것은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일본어를 입력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영어 알파벳으로 일본어 발음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히라가나가 나타나고 여기서 변환 키를 누르면 수십 개의 동음이 이어 한자 목록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한자를 찾아 선택해야 합니다. 타자를 한번 치고 변환하고 확인하고 또 치고 변환하고 다시 확인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낭비와 정신적 피로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나카자와라는 세 글자의 이름을 한자로 입력하는 데만 변환 과정을 3번 거쳐야 했으니까요. 반면 한국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판을 두드리는 대로 글자가 즉시 생성되었습니다. 생각하는 속도와 입력하는 속도 사이에 거의 간극이 없었습니다. 일본인 한 사람이 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끙끙거리며 변환키와 씨름하는 동안 한국인은 이미 5문장을 전송하고 다음 대화 주제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 속도의 격차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누적되면서도 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갈라놓았다는 것이 나카자와 교수의 핵심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지수는 세계 1위를 수차례 차지했고 인터넷 뱅킹 이용률은 90%를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전자정부 도입률이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기업들의 업무 효율성 지표 역시 해마다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나카자와 교수는 이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문자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말을 적는 도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사고 속도와 정보 처리 능력을 결정짓는 운영체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문자의 비효율성이 가져온 문제는 컴퓨터 앞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카자와 교수가 주말에 야구장을 찾았을 때 그는 참으로 씁쓸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의 유니폼 등 뒤를 보니 하나같이 알파벳으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나카 스즈키 오타니처럼 말입니다. 자국의 프로리그에서 뛰는 자국 선수들이 자국의 문자가 아닌 남의 나라 글자로 자신의 이름을 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얼마나 기이한 광경입니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일본의 한자는 획수가 많고 구조가 복잡해서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검은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니폼이라는 작은 공간에 복잡한 한자를 넣으면 선수를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로 적자니 가독성이 떨어지고 어딘가 촌스러워 보인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결국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하며 멀리서도 잘 읽히는 알파벳을 빌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국의 경기장에서 자국의 영웅을 자국의 문자로 부를 수 없다는 현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자 시스템 자체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카자와 교수의 뇌리에 한국 프로야구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등 뒤에는 자랑스러운 한글 이름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관중석 꼭대기에서 두 텔레비전 화면 너머에서도 그 글자는 선명하고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핵이 단순하면서도 조형적으로 아름답고 무엇보다 누가 봐도 단 1초 만에 읽어낼 수 있는 경이로운 직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자로 자신들의 영웅을 당당하게 호명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장 전광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전광판은 한자의 복잡한 획을 뭉개지 않고 표현하느라 해상도와 끊임없이 싸워야 했지만 한국의 전광판은 자음과 모음이 깔끔하게 결합된 한글 덕분에 정보 전달이 훨씬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나카자와 교수는 야구장의 함성 속에서 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문자는 왜 우리를 돕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무거운 질문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언어는 도구입니다. 훌륭한 도구는 사용하기 편하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망치질을 해야 하는데 돌멩이를 쥐어준다면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도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없는 법입니다.
나카자와 교수는 일본인들이 21세기라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 청동기 시대의 무거운 돌도끼를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느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를 인식하는 일본인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속에서 태어나 자란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모르듯 태어나면서부터 한자와 가나를 배워온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문자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복잡함을 교양과 품격의 증거로 여기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카자와 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일본 혼자만 짊어진 짐의 무게조차 모른 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의 전환점은 한국 방문에서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참석하게 된 나카자와 교수는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치 10년 뒤의 미래로 시간여행을 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눈부셨습니다. 고속도로 위의 전광판에는 교통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고버스 내부의 화면에서는 도착 예정 시간이 초 단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버스 안 승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화면을 빠르게 넘기고 있었는데 그 손놀림의 속도가 도쿄 지하철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거리는 활기와 에너지로 넘쳐났고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빨랐으며 그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서는 쉴 새 없이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카드 결제기를 능숙하게 조작했고 편의점에서는 무인계산대가 당연한 듯 가동되고 있었으며 카페에서 주문을 할 때조차 종이 메뉴판 대신 태블릿 화면을 터치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학회장에 도착한 첫날 쉬는 시간에 복도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며 한국 학생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한 그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명씩 5명씩 모여 앉은 학생들의 엄지손가락은 피아니스트가 건반 위를 질주하듯 현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화면 위에는 실시간 대화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입력 속도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인 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학생들 타자 치는 속도 보셨습니까?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호기심에 학생들 뒤로 슬쩍 다가가 화면을 훔쳐본 나카자와 교수는 경악했습니다. 자판을 누르는 즉시 한글이 조합되어 완성된 글자로 나타났고 변환키를 누르거나 후보 목록에서 고르는 과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직관적인 구조 덕분에 생각하는 속도와 입력하는 속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초에 문장 하나를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놀림이 빠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구 자체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일본인들이 무거운 갑옷을 걸치고 녹슨 칼을 휘두르느라 끙끙거릴 때 한국인들은 가벼운 첨단 장비를 갖추고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격이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학회 일정을 마치고 한국인 제자와 함께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나카자와 교수는 더 큰 경악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가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일본이었다면 번호표를 뽑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창구에 앉아 종이 신청서를 빈틈없이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고 수입인지를 사서 붙이는 등 최소 반나절은 잡아먹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관공서 풍경은 그의 모든 예상을 비웃듯 달랐습니다. 제자는 입구의 무인 발급기 앞으로 다가가 화면을 몇 번 터치하고 지문을 인식시키자 필요한 서류가 1분도 안 되어 출력되었습니다. 창구 업무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자가 신분증을 내밀자 직원이 모니터 화면을 확인하며 몇 마디를 나누더니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장도 없어 고산더미 같은 서류 작성도 없었으며 팩시밀리로 뭔가를 보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인 건가요? 나카자와 교수가 멍하니 묻자 제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것은 인터넷으로 다 처리하는데 여권은 사진 때문에 직접 온 것이고 이것도 많이 늦어진 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제자는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는 은행 업무도 대부분 앱으로 하고 부동산 등기도 온라인으로 됩니다. 심지어 법원 소송 서류도 전자로 제출하고 요도장이나 인감 같은 건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나카자와 교수는 자신이 도쿄에서 택시를 타고 왕복 1시간을 달려가며 가져온 그 작은 나무 도장이 떠올라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장 없이도 아무 불편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오히려 도장을 요구하면 이상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카자와 교수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코로나 당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전국의 보건소가 팩시밀리로 감염자 수를 집계하느라 통계 발표가 며칠씩 늦어졌고 긴급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시민들이 구청 앞에 수백 미터의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나라 한국은 스마트폰 하나로 확진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했고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단 며칠 만에 순식간에 지급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을 때 일본은 종이와 도장의 감옥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한국인들이 유달리 똑똑해서일까요? 아니면 성격이 급해서일까요? 나카자와 교수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그가 도달한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명쾌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문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보의 입력과 처리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인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표음 문자로서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단 24개의 글자만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 자판 안에 모든 글자가 완벽히 들어가 있으니 변환키를 누를 필요도 한자 사전을 뒤질 필요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판을 누르는 순간 바로 데이터가 되고 곧바로 정보가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어는 수천 년 전 중국에서 빌려온 상형 문자 한자를 여전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뜻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데는 유리했을지 몰라도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하고 처리하는 데는 최악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벽면에 걸린 액자가 문득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라는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나카자와 교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600년 전 한 임금이 가졌던 애민정신과 혁신적 사고가 바로 오늘날 한국을 디지털 강국으로 이끈 뿌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나카자와 교수는 연구실 문을 걸어 잠그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수십 년간 밥을 먹어왔지만 부끄럽게도 이 책을 제대로 정독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고전 문헌 정도로만 치부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낡은 지식체계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문자 해설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체 해부학이자 음향물리학이며 우주 철학서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인간의 발음 기관 즉 혀와 입술과 이와 목구멍의 모양을 정밀하게 관찰하여 본떠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기역이라는 글자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었고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었으며 미음은 두 입술이 맞닿는 모양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자가 사람이 소리를 내는 기관의 형태를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졌단 말입니까? 이것은 현대 언어학에서 가장 진보된 개념으로 평가받는 자질문자의 시초이자 정수였습니다. 모음의 설계 원리는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점 땅을 상징하는 가로 획사람을 상징하는 세로 획이라는 우주의 세 가지 근본 요소를 조합하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아내겠다는 장대한 발상이었습니다. 천지인이라는 동양 철학을 문자 창제에 녹여낸 것은 가장 적은 수의 기호로 가장 많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효율성의 극치였습니다. 나카자와 교수는 연구실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두 권의 책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권은 수천 개의 한자가 빼곡히 적힌 일본어 대사전이었고 다른 한 권은 단 24개의 글자 원리로 이루어진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하나는 지배층이 지식을 독점하기 위해 높은 벽처럼 쌓아올린 권위의 문자였고 다른 하나는 왕이 직접 백성의 눈높이로 내려와 만든 사랑의 문자였습니다. 시작부터가 달랐던 이 두 문자의 운명이 수백 년이 흐른 지금 두 나라의 국운마저 갈라놓고 있다는 사실에 나카자와 교수는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지식이라는 보물창고의 열쇠를 건넨 것이 고소통이라는 자유의 날개를 달아준 것이 몇 수백 년 뒤 디지털 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활주로를 깔아준 것이었습니다. 왕조시대의 왕이 스스로 기득권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피지배층인 백성을 위해 문자를 창제한 사례는 전 세계 문명사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기적이자 혁명이었습니다. 나카자와 교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글의 자모조합 원리는 현대 프로그래밍의 모듈화 개념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기본 자음에 획을 하나 더하면 된소리가 되고 기본 모음에 점을 더하면 새로운 모음이 탄생하는 체계적인 확장성은 마치 소프트웨어의 객체 지향 설계를 보는 듯 했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컴퓨터 과학의 핵심 원리를 이미 품고 있었다는 사실은 경이로움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감동이었습니다. 유럽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극찬한 이유, 그리고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유가 비로소 뼛속까지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카자와 교수는 밤새 연구실을 서성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욕을 먹더라도, 돌을 맞더라도 일본 사회에 이 불편한 진실을 전달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성한 한글이야말로 일본어의 구명조끼라는 제목의 칼럼이 신문에 실리고 방송 출연이 이어지면서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반응은 차갑다 못해 살벌했습니다. 우익단체의 검은 승합차들이 연구실 건물을 포위했고 거대한 확성기에서 저주에 가까운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뚫고 들어오는 그 소음은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우편함에는 면도칼이 든 봉투와 붉은 글씨로 협박 문구가 적힌 섬뜩한 사진들이 매일 아침 쌓였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복도에서 마주치면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식당에서 그의 주변 자리는 텅텅 비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연구하며 술잔을 기울였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방송 토론에서 보수 논객은 당신은 일본인입니까? 라며 거칠게 몰아붙였고 방청객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카자와 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들어보였습니다. 일본 명문대 학생들의 문해력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스마트폰의 변환 기능 없이는 자신의 부모님 이름조차 한자로 적지 못하는 대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데이터, 그리고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자를 점점 더 기피하고 있다는 통계 수치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우라고 강요하는 그 시간 동안 한국 아이들은 한글로 코딩을 배우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송 이후 비난은 더욱 거세졌지만 뜻밖의 일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공감을 보내는 편지와 메일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구실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손자가 고등학생인데 한자가 너무 싫어서 학교 가기를 꺼리지만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의 노래 가사는 한글로 꼼꼼히 적어 외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글이 정말 쉬운 건가요? 손자도 배우면 좀 나아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박한 질문 앞에서 나카자와 교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득권층은 자존심을 앞세워 반대했지만 정작 현실에서 불편함을 겪는 보통 사람들과 미래를 살아갈 젊은이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나카자와 교수는 일본 젊음의 상징이자 유행의 최전선인 시부야 거리로 향했습니다. 기성세대가 자신을 매국노라 저주하는 동안 일본의 미래라 불리는 아이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를 건너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들 사이로 너무나 익숙한 글자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삼겹살인 생네커치즈 핫도그수 분촉촉뽀얀 피부. 가게마다 큼지막하게 박혀있는 것은 가나도 한자도 아닌 선명하고 둥근 한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가게들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옷가게 화장품 가게 스티커 사진관, 심지어 일본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메뉴판에까지 한글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한글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정체였습니다. 가게 안을 가득 메운 것은 한국인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교복 치마를 짧게 줄여 입은 일본 여고생들이 팝 스타일의 일본 청년들이 서툰 발음으로 진짜 맛있다 대박이라며 한국말을 주고받고 웃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게의 점원은 요즘은 포장지에 한글을 써야 잘 팔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글이 적혀 있으면 더 세련되고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손님들이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알파벳이 적혀 있으면 고급스럽다고 여겼던 그 자리를 지금은 한글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의 여고생들은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한글을 쓰는 것이 유행이라고 했고, 한글 해시태그를 달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한국어 회화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한 남학생은 한자는 꼰대 같아요,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속이 시원하고 글자 모양이 예뻐요, 꼭 이모티콘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꼰대 같다는 그 한마디가 나카자와 교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천 년 역사의 한자가 미래 세대에게는 그저 낡고 고리타분한 유물로 전락해버렸고 한글은 해방구이자 놀이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자존심을 세우며 버티는 동안 아이들은 이미 국경과 편견을 넘어 한글이라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한류 드라마와 K-팝이 길을 닦아놓자 그 위로 한글이라는 문자가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고 그것은 강요에 의한 침략이 아니라 매력에 의한 자발적 동화였습니다. 나카자와 교수는 시부야의 한 벤치에 앉아 노트에 메모를 휘갈겼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무력으로 한반도에 일본어를 강제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한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일본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한글을 배우고 즐기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문화의 진정한 힘이다. 총칼보다 강한 것은 매력이고 억압보다 위대한 것은 자발적 사랑이다. 펜을 내려놓은 그의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의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시부야에서의 발견이 문화적 현상이었다면 나카자와 교수가 다음으로 마주한 현실은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도쿄공학부의 인공지능 연구팀과 공동으로 언어별 인공지능 학습 효율성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컴퓨터가 어떤 언어를 가장 쉽고 빠르게 배우는지를 실험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고 언어학자인 그에게는 이미 예감했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컴퓨터에게 일본어는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한자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뒤섞인 문장을 분석하는데 막대한 연산 능력이 낭비되었습니다. 띄어쓰기가 존재하지 않는 일본어 문장은 어디서 단어를 끊어야 하는지조차 기계가 판단하기 어려웠고 같은 문장도 끊는 지점에 따라 의미가 천차만별로 달라졌습니다. 동음이어는 또 어떻습니까? 같은 발음에 10개가 넘는 한자가 대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니 인공지능도 혼란에 빠져 오류를 쏟아냈습니다. 반면 한글은 컴퓨터에게 놀이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투명한 구조소리, 나는 대로 적는 직관적 표기체계 덕분에 인공지능은 한국어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 음성 인식, 정확도, 자동 번역 품질 등 측정 가능한 모든 지표에서 한글은 일본어를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연구팀의 수석 엔지니어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백했습니다. 일본어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고 한국어는 맨몸으로 바람을 가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출발선부터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에서도 격차는 극명했습니다. 일본어의 수많은 동음이어 때문에 기계가 정확한 뜻을 파악하려면 복잡한 문맥 분석을 거쳐야 했고 그만큼 오류도 잦았습니다. 반면 한국어는 소리의 미세한 차이까지 한글이 정확하게 구별해 주었기에 음성 인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거실에서 텔레비전에게 명령을 내리고 자동차와 대화하며 냉장고에게 장보기 목록을 부탁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장벽이 아니라 기계를 부리는 마법의 도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나카자와 교수는 이 사실을 일본 정부와 기업에 수차례 경고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을 달아도 바퀴가 네모나면 차는 달릴 수 없는 법이니까요. 나카자와 교수는 오랜 친구이자 한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김 교수와 도쿄의 한 허름한 선술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김 교수는 그가 겪고 있는 비난과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안주가 나오기도 전에 잔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두 학자는 밤새도록 언어와 문자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참으로 신기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그 기술을 쓰는 방식은 에도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언어에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에는 빨리빨리가 입에 붙어 있지만 일본어에는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가장 발달해 있지 않느냐는 말에 나카자와 교수는 전율했습니다. 직관적이고 빠른 한글을 쓰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은 직선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반면 복잡하고 모호한 일본어 속에서 자란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은 지나치게 우회적이고 신중했습니다. 과거 제조업 시대에는 장인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빛났을지 모르지만 속도가 생명인 디지털 시대에는 치명적인 독이 된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만약 일본의 꼼꼼함과 한글의 효율성이 만난다면 전 세계가 두려워할 만한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초과학이 탄탄한 일본의 데이터 처리 속도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솔직히 무서운 일이라는 농담 섞인 진담이었습니다. 그 대화에서 나카자와 교수는 마지막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글은 한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가 발명한 가장 완벽한 소통의 도구이자 지식의 그릇이라는 것, 그리고 그 도구를 빌려 쓴다고 해서 일본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생각과 문화를 세계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확성기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메이지 유신 때 조상들이 사무라이의 칼을 버리고 서양의 총을 든 것처럼 낡은 것을 내려놓고 효율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다시 한번 필요한 시대라고 그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일본이 최고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아프다 그러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매국노라는 돌을 맞을지라도 조국이 갈라파고스의 섬에 갇혀 서서히 침몰하는 꼴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타워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전파가 한글이라는 날개를 달고 더 멀리 더 선명하게 세상에 퍼져나가는 날을 상상하며 그는 조용히 잔을 비웠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은 낡은 자존심뿐이고 우리가 얻는 것은 미래라는 것을 언젠가 일본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날 밤 김 교수는 헤어지기 전 나카자와 교수의 손을 꼭 잡으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자기 나라의 아픈 곳을 직시하고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나카자와 교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조국에서는 매국노라 불리는 자신을 이웃나라의 학자가 진정한 애국자라 불러 주다니 세상의 아이러니가 이토록 가슴을 저미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카자와 교수의 연구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한 젊은 관료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주장에 개인적으로 깊이 공감합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너무 늦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문부과학성 내부에서 초등학교 한자 교육 시간을 축소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자는 비공식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카자와 교수가 뿌린 씨앗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바위도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구멍이 뚫리는 법이었습니다. 한 일본인 언어학자의 외로운 투쟁은 역설적으로 우리 한글이 얼마나 위대하고 과학적인 유산인지를 새삼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이 글자가 바다 건너 한 나라의 석학을 무릎 꿇게 만들고 인생을 걸고 투쟁하게 만들 만큼 경이로운 발명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하는 속도, 그대로 글자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 아이들이 단 몇 주 만에 읽고 쓰기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600년 전 한 위대한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낸 기적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28글자가 시간과 국경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시부야의 간판에서 K-팝, 가사에서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그리고 한 일본인 교수의 눈물 어린 강연에서 한글은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진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를 가진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슴 깊이 품고 한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